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한미 간 대북 억지력의 증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펠로시 의장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상임 전국의 개최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비대위가 출범해도 이 대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조사했습니다. 피의자 수행비서인 배모 씨를 조사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핵심 인물 조사에 나서면서 김혜경 씨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발사 준비를 마치고 내일 오전 우주로 떠납니다.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되는데 급변하는 날씨가 마지막 변수로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완 방문으로 중국 측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곧바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는 펠로시 의장에 대한 공항 의전 문제나 대통령 면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논란이란 취지의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갑론을박은 이어졌는데요.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직접 면담하는 대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한미 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만날 계획이 없었다가 오늘 아침 의향을 타진해서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펠로시 의장의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통화로 대화를 나눴죠.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택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오후 2시 30분부터 40분가량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만날 계획이 없고 조율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에 펠로시 의장에게 의향을 타진해 당일에 통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펠로시 의장은 먼저 윤 대통령이 첫 여름 휴가인데 시간을 내준 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넨 뒤 한미 동맹은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 나가자고 밝혔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했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키는데 미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을 했고요. 펠로시 일행이 오늘 저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하는 걸 언급하며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동경비구역 판문점 구역 JSA 방문이 예정돼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번 펠로시 일행의 방문이 한미 간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이와 함께 외교, 국방, 기술 협력, 청년, 여성, 기후변화 등 여러 현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김태호 차장은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에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만 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중국을 의식해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앞서 오늘 낮에는 국회의장 회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국회 본청에 도착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문 앞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이후 국회 접견실로 이동해 1시간 넘게 회담을 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뿐 아니라 양당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이 포괄적인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펠로시 의장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고요. 펠로시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경제적인 성장 등 중요 현안을 논의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회동을 마친 뒤 양국 의장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 김진표 의장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국회 사랑제에서 오찬도 함께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단 일행은 오늘 저녁에는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한 뒤에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타이완에 이어 우리나라를 찾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에게 우리 측이 결례를 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할 때 마중 나간 사람이 없었고 대통령과 면담도 성사되지 않는 등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늦게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는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조촐한 인원이 맞이합니다. 우리 측 인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내 의전 서열 3위 하원 의장에 대한 외교 결례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방문할 때는 영접을 의회에서 나가서 합니다. 그게 세계 공통의 의전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나가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 국회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도 의전 지침과 전례에 따라 의회 인사가 방한할 때는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의전을 맡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국회의장 등 의회 인사 방안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 행정부 인사가 영접을 나가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의 카운터파트인 국회에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관계자는 미국 측이 영접을 사양한 것이고 회동 내내 분위기가 좋았다며 펠로시 의장이 의전으로 불쾌해했다는 보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친선협회 의원도 아니고 의전 서열 3위 실력자가 오는데라는 표현을 써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고 통화만 한 것을 두고도 티격태격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학로 연극 뒤풀이까지 가면서 동맹국 의회 1인자는 왜 안 만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아마추어 외교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휴가 중이라서 안 만난다 해서 다시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만남이 없다고 연이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아마추어들의 창피한 국정 운영입니다. 다만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상당한 마찰을 빚고 지금 한국을 방문하시는 거라서 저는 대통령께서 낸시 펠로시 의장을 꼭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낸시 펠로시 의장과의 면담 불발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 20년 만에 미국 하원 의장 방한이 정치권에도 이런저런 논란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중국이 예고한 대로 오늘 오후 타이완을 포위하는 실사격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장사정포를 날린 데 이어 타이완 섬을 가로지르는 미사일 발사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강정규입니다. 네,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타이완 방문 이후에 후폭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군요. 네, 오늘 중국군의 실탄 사격 훈련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현지 시각 오후 1시쯤 육군 부대의 장거리 화력 실탄 사격이 실시됐습니다.
타이완을 작전지대로 둔 동부 전군은 타이완 해협 동부 특정구역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장사정포를 쏜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는 타이완에서 가까운 휴양지 푸젠성 빙탄섬에서 목격된 사격 장면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사거리 150km에서 300km 사이 다연장 로켓 발사 장면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2단계 사격 훈련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후 들어서 동부군이 추가로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육군 부대가 아닌 로켓군이었습니다. 타이완 동부 해역에 둥펑 계열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내용입니다. 타이완 해협 동부가 아니라 타이완 섬 동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중국군이 공개한 화면을 보면 사거리 700km 안팎 둥펑 15계열 고체연료 탄도탄으로 보입니다. 정밀 타격과 지역 거부 능력을 점검했다는 발표를 통해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 개입을 견제하는 성격의 훈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오늘 정오부터 7일 정오까지 타이완 주변을 에워싸는 6구역에서 연합훈련을 예고하면서 민간의 항행을 금지시켰습니다. 타이완의 주요 항구와 항로를 막는 준봉쇄 형태로 무력 통일 작전의 예행 연습 성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펠로시 의장이 다녀간 뒤에 타이완 그 후폭풍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맞대응으로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우리 국적 항공사들의 타이완 직항편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지정한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하는 100여 편의 운행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항의로 중국이 타이완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운항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지정한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하는 국적 항공기 100여 편의 운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행금지의 유효 시간은 현지 시각 4일 정오부터 7일 정오까지 사흘입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 6개 지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함에 따라서 저희 정부도 저희 항공사에게 항공 주의하라는 고시를 했고요. 오늘 아시아나는 중국의 훈련 시작 시각을 피해 항공기 이착륙 일정을 조정했지만 내일은 인천과 타이완으로 가는 직항편의 운항을 아예 취소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의 타이완 포위 훈련의 영향으로 오는 5일 인천과 타이베이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안전한 운항을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5일과 6일은 결항, 7일은 1시간 지연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두 항공사는 무상 환불이 가능하며 예약 변경 수수료도 면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국제공항과 타이완을 왕복하는 직항 노선을 주 6회 운영 중입니다. 대한항공도 주 5회 타이완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타이완을 지나는 동남아 노선의 항로 변경이 불가피해 비행시간이 15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 중진 의원도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도록 당원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일 상임위 전국위 개최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당내 친윤그룹과 마찰을 빚어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한 달 전 인사 논란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발언.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건 나와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또 박민영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이 말을 공개 비판한 게 언론 보도대로 자신에 대한 징계와 지도부 교체를 결정한 계기라면 상당히 유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대표직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하는 이 대표로서는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비대위로 전환할지 결정하게 될 내일 상임 전국위에서도 경론이 불가피합니다. 먼저 당이 비상 상황인지를 해석하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하는 당원 개정 논의가 이뤄집니다. 두 안건이 통과된다면 다음 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출범이 결정되고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무산됩니다. 당내 반발은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당이 더 큰 혼란에 빠지는 만큼 아예 당원을 고쳐 돌아올 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비대위 출범이 내분 수습의 희망이 되려면 편법으로 당대표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당헌 당규 미비를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전환을 위한 공식 절차는 시작됐지만 차기 당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법적 리스크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논의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과 파열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과 현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구치소에서 접견해 4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접대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거로 알려졌는데 김 대표 측은 경찰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이준석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네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과 8월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당시 900만 원어치 화장품도 현물로 제공했다고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와 관련해서 화장품 세트를 보냄으로써 약 900만 원의 현물 접대가 있었다는. 경찰은 4차 조사에서 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이 어떻게 성사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김성진 대표와 직접 만났는데 그로부터 2달 전 김 대표가 이준석 대표 조모상 조문을 간 자리에서 접대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했던 겁니다. 다만 성접대 공소시효는 5년, 알선수재 혐의는 7년이라 이후에도 추가 청탁이 있었던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김 대표 측은 2016년까지 20차례 이상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 측은 대가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 박 전 대통령 방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와 EBS 부사장의 만남을 주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교육계 인맥이 필요했고 EBS 부사장은 박 전 대통령 측근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만큼 만남이 쉽게 성사됐던 겁니다. 이준석은 확실히 박 대통령이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김성진도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다면 내가 EBS 부사장을 잘 아는데 당신을 EBS 부사장과 만나게 해주겠다. 김 대표 측은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고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를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 이 대표의 소환 일정도 조율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으로 조사받은 뒤 사망한 참고인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해명을 내놓으며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맞서 97 당권주자들은 이 의원의 사법 실언 리스크를 부각하며 반 이재명 전선을 분명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의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A씨가 대선 경선 때 김혜경 씨 수행 기사였다는 주장이 나오자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만 밝히며 억지 인연을 만들려는 음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 의원 캠프가 A씨에게 배우자 운전기사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관련 계약서를 공개하며 배우자 차량이 아닌 선행 차량 운전자였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숨진 A씨는 법인카드 대리결제에 개인카드를 빌려준 핵심 당사자여서 석연치 않은 해명이 되레 논란을 자초한 모양새입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모든 영역에서 공격받고 있다며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전쟁터로 끌려 나온 그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에 맞서 97 당권 주자들은 오락가락 해명이 이미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직격했고, 이런 식의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된 진실공방 속에서 오히려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열성 지지자만 신경 쓰는 의사결정으로 사당화도 부추길 거라고 협공했습니다. 의원들이 반대하고 동료들이 반대해도 자신의 지지층만 찬성하고 좋아하면 그런 사당화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논란들, 결정들 밀어붙이겠다는 건 아닙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경찰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 수사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당권주자 3인방의 이른바 리스크 공방은 당권 레이스를 더할수록 한층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공익신고자를 조사했습니다. 핵심 인물로 꼽혀온 수행비서 배모 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인데요. 김혜경 씨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의 당사자이자 관련 내용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연이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적 심부름 등을 지시한 김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가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 경찰이 관련 의혹을 처음 폭로한 공익제보자도 불러 조사에 나선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신변 보호를 받아온 제보자 A 씨가 정식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던 A 씨는 올해 초 김 씨의 사적 심부름에 수차례 동원됐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지시가 내려진 과정을 배 씨의 진술과 비교해가며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역시 하루 밥값 한도에 맞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결제를 했다는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안심이 열덩어리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요.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앞서 이 바꿔치기 결제에 사용됐던 개인카드 주인 B 씨가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돌연 숨지면서 배경을 두고 의문도 잇따랐습니다. B 씨가 배 씨와 가까운 지인 사이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의원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 선을 그었지만 B 씨가 대선 경선 당시 캠프에서 차량 운전사로 급여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잇따르는 가운데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김혜경 씨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사법원 군무원인데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출범한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양모 씨입니다.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인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과 직접 연관된 인물입니다. 양 씨는 국방부 합동수사 초반이던 지난해 6월 전익수 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수사 상황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습니다. 군사법원 소속이라는 점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 등을 몰래 빼내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고 양 씨는 이후 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로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고 추가적인 혐의까지 발견했다는 겁니다. 또 특검팀은 현재 수사 대상인 불법 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불기소 처분한 전익수 실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소환 조사와 추가 영장 청구를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리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해람 특검팀이 수사기한 연장 요청에 이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신병 확보의 신호탄까지 쏘면서 면죄부를 받았던 핵심 인물들의 혐의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임무를 완수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방한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강조했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면 회담 대신 전화 통화를 선택하면서 여러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방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전 논란, 그리고 대통령 그 면담 여부를 둘러싼 논란,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후에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그 외교적인 선택, 행보 하나하나의 주목도,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방증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권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어떤 어려움이 이번에 외교적인 의정 결례 논란까지 좀 확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정 결례 논란이 왜 발생했냐면 어젯밤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산 공군기지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인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회의 어떤 관계자라든지 외교부라든지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자가 아무도 나가지 않고 영접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외교상의 좀 결례가 아니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미국의 의회 관련된 인사가 방한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국회에서 외교적으로 의전적으로 상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국회에서는 왜 나가서 영접을 안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가 펠로시 측과 어느 정도 조율을 했지만 그쪽에서 밤이 늦었으니까 나오지 않아도 된다. 영접을 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환 의장 의전 파트너는 국회다. 그래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나가서 최소한의 영접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장은 좀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미국 측이 늦은 시간에 도착해 영접을 사양했다. 의회 인사의 경우 국회가 의전 맡는 것이 관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외교부나 대통령실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사양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미국 의회의 지도자가 오니까 국회에서 의전을 담당해야 하더라도 외교부 차관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가서 좀 영접을 하고 환영하면 큰일 납니까?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의 인사가 한국을 방문을 해요. 이번 방문이 대한민국 국회의 초청이 아니에요. 저분이 어떤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지금 대만도 방문하고 우리나라도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좀 나가서 영접도 하고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 펠로시 하원 의장과의 직접 만남, 그것도 성사되지는 않았고 대신 이제 전화 통화로 대신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이번 그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이제 정상급 그 국가 정상급 지도자들과 이제 면담을 했거든요. 그렇죠.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과 만나지 못한 건데, 자, 이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짚어볼 것은 과연 대통령실의 그 낸시 펠로시 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 전화를 통하는 과정들의 혼돈,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는 모습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좀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었죠. 그렇죠. 처음에 펠로시 의장하고 우리가 만날지에 대해서 조율 중이다. 그랬다가 안 만난다. 그랬다가 안 만난다는 것은 아니고 다시 조율 중이다. 라고 했다가 다시 만난다라고 했다가 만나는 것은 아니고 전화 통화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됐거든요. 과연 이것이 맞는 프로토콜인가라는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는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낸시 펠로시 의장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서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한 얘기를 보면 어쨌든 대통령실의 저런 고뇌에 찬 고민도 한층 이해가 돼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서 시진핑은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불안감이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과감하게 내비쳤고요. 기본적으로 홍콩과 신장 위구르 출신의 민주화 인사들까지 면담을 했어요. 이거는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을 건들 수 있는 발언과 행보를 한 분에 대해서 만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외교의 전략적인 고민이 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전화통화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을 그렇게 고려한 것보다는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라는 외교적인 수사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 민주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중국을 의식해서 만나지 않았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안이냐라고까지 얘기를 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거다. 중국을 특별히 의식해서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교적으로도 좀 고민스러운 그런 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맞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과연 대통령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제 행보가 정무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은 없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마침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휴가 중에 연극을 관람했다는 그런 그 보도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에 중요한 인사가 방한을 했는데 대통령 휴가 중이라서 그 하원 의장을 만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까지는 국민들이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연극을 보러 가셨어요. 좋아요. 휴가 기간 중이니까 연극을 보러 갈 수 있지만 연극이 끝난 후에 연극했던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갖는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풀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야당이나 언론이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저렇게 중요한 분이 오는데 연극인들과의 술자리가 더 중요한 거냐, 국익을 위해서라면, 한미 동맹을 위해서라면 저러한 술자리보다는 낸시 펠로시 의장을 더욱더 영접하는 데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 외교부 차관이라도 좀 내보내서 영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받는 거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진을, 논란이 될 만한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풀을 했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약간 좀 정무적인 판단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대위로의 이제 전환에 이제 속도가 붙었죠. 네. 어제와 오늘 이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예,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생각은 그래도 좀 다를 거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용피셜, 그러니까 용산 플러스 오피셜, 그러니까
저거는 대통령을 얘기한 거겠죠. 우리 당은 비상사태가 아니야.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는 발언은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라고 직접 대통령을 지금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좀 흔한 말로 이판사판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본격적으로 이제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나 배려 없이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한 팀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좀 더 갈등을 좀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비대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 대응을 다 포함을 해서 대통령과 윤핵관들과 직접 각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더 확실하게 다져보고자 하는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대위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 대응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직접 가처분 신청 법정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따르는 그러한 당원들이 모여서 소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직접 할지 아니면 다른 당원들이 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것이 과연 이준석 대표에게 옳은 것이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명확하게 제가 소송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의 발언과 주위의 움직임을 보면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원회가 열리죠. 서병수 의장의 발언이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상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최고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과거에 있던 지도부는 해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 다음에 열리게 되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하는 바로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 내일 상임 전국위원회가 열리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당헌 당규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 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유권 해석할 건가 이런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서병수 의장이 몇 가지 그냥 규정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런 것은 내가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당 사무처의 의견을 받아봤다고 했거든요. 당 사무처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맞는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서병수 의장 옆에 서 있는 두 분을 봐보세요. 저 두 분은 윤핵관 분들의 핵심이다라고 통칭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윤핵관들과 호흡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의장은요. 전국위원회 의장,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은 사회를 봐야 합니다. 중립적으로. 왜냐하면 내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물론 많은 분들이 좋아요. 그냥 윤핵관들의 뜻에 따라서 자, 당은 비상 상황이고 비대위로 가야 됩니다라고 유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당원 당규도 개정합시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 측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자, 이거는 비상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당원 당규 개정하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얘기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병수 의장이 저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지금 중립적으로 사회를 볼 수 있다? 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저것은 분명히 지금 윤핵관들이 원하는 발언을 서병수 의장이 한 거잖아요. 심판자로서 적절한 표현과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휴가를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출근할 텐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이 휴가 뒤 출근하면서 뭐 노스태핑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이 발언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휴가 중에 어떤 이 현재의 상황, 이 난국을 좀 타개하기 위한 어떤 전국 구상을 한 다음에 어떤 카드를 갖고 돌아올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렇게 좀 고민을 하셨어야죠. 강인선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안 하고 영화 좀 보시고 푹 쉬다 오실 거다라고 네. 얘기했지만 지금 집권 세력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의 비대위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의 판단과 생각을 정리해 오셔야 수습책을 내놔야 기본적으로 집권 세력들이 좀 하나의 여러 가지 갈등을 정리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말 때라도 본인이 작년에 11월 5일 날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서 했던 연설문이 있어요. 그 연설문의 초심대로 되돌아가서 이 상황들을 정리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국정 난맥상이라든지 당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그때 그 연설문 꼭 다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죠. 경청하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 되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공사장 같은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물과 그늘, 휴식이라는 3대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인 오후 2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무거운 자재를 연신 나르는 노동자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보지만 옷은 이미 땀으로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현재 체감 온도는 33도에 달하는데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쏟아지는 날씨에도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날씨가 뜨거우니까 작업자들이 조금 많이 지치고 탈진하는 좀 그런 힘든 상황이 있죠.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무더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탈진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오전 오후 여름철 2번의 휴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45분 일하고 10분 쉬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불볕더위 속에 건설 현장을 돌며 안전수칙 점검에 나섰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나 시원한 물이 마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올여름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지난 2일까지 1,07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이 발생한 장소는 공사장과 같은 야외 작업장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처럼 더운 옥외에서 장기간 일하는 경우에는 열 탈진이라고 불리는 일사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까지 폭염이 가장 높은 이 시간에는 실외 활동을 줄이고 잠시 근무를 중단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열사병 예방 3대 지침인 물, 그늘, 휴식이 제공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야외 임시 선별진료소들이 다시 차려지고 있는데 에어컨은 없습니다. 방역복을 입고 일해야 하는 의료진은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절정에 이른 폭염과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철수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차려진 임시선별진료소. 진단검사를 기다리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검사소 안에는 파란색 의료용 가운에 마스크, 얼굴 가림막까지 무장한 의료진이 기다립니다.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19만큼이나 방역요원을 힘들게 하는 건 더위입니다. 찜통더위 속의 방역복 차림은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습하고 이러니까 좀 빨리 더워져서 또 계속 열이 안 빠져서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현장에 교대로 들어갈 방역요원은 냉동실에서 얼음팩부터 꺼내 조끼에 넣습니다. 순서대로 방역복을 챙겨 입고 에어컨에서 한숨을 돌리면 다시 전쟁터로 나갈 준비 완료. 하지만 방패처럼 차고 들어간 얼음팩도 금방 녹아 결국 짐이 될 뿐입니다. 장갑 같은 것도 2개씩 껴야 되는데 여름에 이제 손에 땀 나니까 낄 때도 좀 번거롭게 되고 얼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시원하긴 한데 이게 녹으면 그냥 무거워지기만 하고. 방역복을 겹겹이 입고 고된 검사를 반복하면서도 더위 속에 찾아오는 검사자들에게까지 마음이 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사 받는 것도 천막이다 보니까 들어오면 이제 막 공기가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많이 더워하시. 무엇보다 모두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근데 예전에도 유행하고 또 열심히 다들 노력해서 다 잡힌 것처럼 다시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같이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퍼진 후 3번째 맞는 여름. 다시 유행을 시작한 코로나19에 더해 푹푹 찌는 무더위와 맞서는 방역요원들의 사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300명을 넘으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아직 독감보다 높지만 우리나라에서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지난주보다 2배 가까이 느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증가폭이 줄긴 했지만 위중증 발생 규모 자체는 줄지 않고 결국 지난 5월 18일 이후 78일 만에 3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확진자 더블링 현상 이후 2주 정도 지나고 위중증이 급증하는 전형적인 흐름을 보인 겁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병상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은 중증 병상 10개 가운데 겨우 1개만 남았고 부산도 가동률이 60%에 육박합니다. 준중증 병상의 경우 대전은 73%, 경남은 55% 가동 중입니다. 정부는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넉넉한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0.04%로 아직 독감 수준까지 내려가지 못했지만 OECD 국가 가운데는 가장 낮게 억제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등과 함께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고 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주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접종자보다 사망 위험을 89% 낮추는 백신 3차 접종을 국민의 65%나 완료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3차 접종 대비 사망 위험을 4분의 1까지 낮춰주는 4차 접종에 고령층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먹는 치료제가 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각각 58%와 46%씩 낮추는 만큼 고령층 감염자는 특히 조기 투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산병원 하면 서울 아산병원 하면은 뭐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그 대형 병원인데 지금 이제 그 병원 안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이제 뇌출혈로 이제 쓰러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가 이제 숨겼다는 건데 국민 정서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응급 조치가 필요할 때 일반 사람들이 가는 게 병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병원에서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혀 손을 쓸 수 없었다라고 인식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당히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지난달 7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출근한 직후부터 이 해당 간호사가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직 근무를 하던 새벽
새벽 시간대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네. 당연히 이 어떤 출혈 등을 멈추기 위한 이런 시술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그 부분, 그러니까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휴가 내지는 학회 출석으로 인해서 이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고, 이 머리에 이 뇌출혈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뇌 질환과 관련한 외과의가 집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머리 부분을 들여다보는 뇌혈관 외과가 아닌 뇌시술과 담당 의가 조치를 응급적으로 취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 중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밝혀졌고, 이 부분이 왜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 비교적 근래에 알려졌는가? 이 블라인드 앱이라고 해서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뭐 어떤 고충이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이게 뒤늦게 올라온 겁니다. 우리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간호사분이 출혈로 이 업무 중에 숨지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고 많은 놀라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병원 직원이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응급처치를 할 수가 없었다. 또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게다가 이제 이 뇌출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좀 흔히 듣는 그런 질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희귀질환도 아니고, 이런 돌발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대응해서 이 수술을 담당할 만한 의료진이 네. 이렇게 큰 병원에도 얼마 없었다. 이 부분도 좀 그 놀라운 사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산병원은 규모로만 따지면 5위 안에 꼽히는 병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뇌출혈이라는 게 굉장히 뭐 특수한 질환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도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큰 병원에서는 즉각적인 치료, 수술이 가능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병원 측의 입장은 그 당시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근로를 하는 의사분은 3명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유대로 요즘이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학회에 출석해야 되는 게 또 의사의 어떤 능력 함양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는데, 이 한 명 남은 의사분이 부랴부랴 어쨌든 긴급적으로 수술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출혈이 멈춰지지 않아서 좀 더 그 분야의 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된 병원으로 옮겼다는 건데, 그 병원이 17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먼 병원으로 전원하는 게 이게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진 상황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의료진도 본인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일반 환자들은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좀 불안감이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이제 단시간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네.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맞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이 병원의 응급 대응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비단 이 병원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 이 의료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현직 의료 의사인 분도 실명으로 지금 의료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본인도 이 외과의라고 이게 자칭 소개를 하면서 올린 글을 보더라도 이건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할 때는 왜 의사들이 이른바 뭐 피부과, 성형외과 등 돈을 잘 버는 과로만 몰리느냐, 이걸 그냥 밥그릇 논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뇌수술을 할 수 있는 고위험도 그리고 중증도의 위험도가 상당히 큰 수술을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료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개인의 선택을 어떤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거론되는 건 의료 수가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의료 수가가 상당히 좀 낮게 책정돼 있다. 그렇다면 수액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반드시 중요한 수술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고강도 업무에 노출되는 그런 것을 그냥 하라고 개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인가? 전방위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료계 내에서도 의사협회 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물적 지원 등이 구비가 돼야 되는 방향으로 어떤 대안을 거론하고 있는 반면에 또 보건의료 노조 등에서는 아예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인력 풀 자체를 넓게 가져가야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또 서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좀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이 좀 필요한 상황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특화된 뇌혈관의 이 시술을 전담할 수 있는 그 외과 의사를 집중적으로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주장인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의 이제 공급을 좀 늘리면은 이런 특화된 분야에 대한 이 공급도 같이 이제 연동돼서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수가 문제도 이제 네.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이제 의료 단체라든가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마다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의사분들은 각각의 전문의 제도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의사 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시장의 영역이기도 하고 본인들의 수익과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 자체에는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일반 국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풀 자체가 넓어지면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시니까 그럼 네.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이 있는 건가요, 병원에? 일단 당연히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어떤 법적인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을 것인가부터 짚어보자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인가와 관련한 논의가 한 축에서 있습니다. 관련 의료단체 등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긴 한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상수가 100개 이상이 되는 굉장히 대형 병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하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사용자에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느냐와 관련해서는 사실 따져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산업재해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돌아가신 분께서 본인의 근무 중에 본인의 근무지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맞지만 이를테면 기왕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와 관련돼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사망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아가서 해당 병원에서 안전 그리고 보전 그런 의무들을 해태했다는 사실까지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의사가 그 시간대에 없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죠.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입니다. 바로 그 부대에서 또다시 이제 성폭력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네. 이게 참 입에 차마 다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행이 시작된 건 올 1월부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에 따르면 굉장히 상시적으로 있었다는 건데 수위가 약한 정도는 이를테면 너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라고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한다는 것, 나아가서는 안마를 하라고 시키면서 신체적 접촉을 일부러 좀 일으켰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4월 달에 그러니까 한 수개월 동안 이런 부분을 좀 참고 있다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또 창궐하기 시작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하사가 코로나에 확진돼서 격리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데려가서는 접촉을 해라. 좀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이 확진자의 침을 좀 이렇게 먹으라는 식으로 또 종용하기도 했고 결국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지만 음료수를 먹어서 또 확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네. 피해 여성 군인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신고를 하고 바로 이 가해자는 구속이 됐지만 군이 그렇다면 이 문제, 이거 이해람 하사가 사망한 바로 그 부대입니다. 아주 전향적으로 문제를 파헤치고 뭔가 조치를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군 인권센터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상당히 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군대 조직이라는 특수성이 분명히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상명하복의 질서가 당연히 이 업무의 특성상 미덕으로 이렇게 추앙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고 문제 제기했을 때 아주 전격적으로 보호가 되고 2차 가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이 안심의 요소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어떤 추행과 관련한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1차적으로 취해야 되는 조치이기도 한데 이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확진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
오히려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군 검찰에서는 이게 주거 침입이다라는 이유로 또 이 확진자의 음료수를 마신 부분과 관련해서 그 맥락을 본다면 강요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업무를 해태하기 위해서 확진을 자초했다라고 법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군대 내부의 감시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 이해람 중사의 성추행 피행 사망 사건 여기에 대한 수사도 지금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달라고 네. 요청을 했어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컷은 17년 만에 자유를 찾은 돌고래 비봉입니다.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비봉이는 오늘 고향인 제주 서귀포 앞바다로 돌아가 야생 적응 훈련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2005년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용 그물에 잡혀 돌고래 쇼를 하며 지낸 지 무려 17년 만입니다. 오랫동안 자연을 떠나 있던 비봉이가 야생에 잘 적응할지가 관건인데요. 좁은 수족관에 갇혀 지내며 스트레스로 이상 행동을 하기도 했던 비봉이. 누리꾼들은 비봉이를 향한 따뜻한 응원과 함께 아직 수족관에 남아있는 다른 종류의 돌고래 21마리도 바다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 훼손돼 폐기한 화폐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2억 장 정도로 쌓으면 높이가 53,000m, 에베레스트 산의 6배 높이입니다. 가로로 이으면 경부고속도로를 30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만원권이 훼손량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훼손됐고 동전 중에는 10원짜리가 42.9%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폐가 훼손됐을 경우엔 원래 화폐 크기와 비교해서 남은 부분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금액의 절반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끝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쇳덩이가 덮친 아찔한 사고입니다. 거대한 쇳덩이가 차 앞유리를 관통하면서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는데요.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일어난 사고인데 한눈에 봐도 너무 위험하죠.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가로 50cm, 세로 20cm의 알루미늄 폼을 떨어뜨렸는데 이후에 다른 차량이 지나는 과정에서 물체가 튀어올랐고 뒤따르던 차량 앞유리에 꽂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사고 장소에 CCTV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알루미늄 폼에 붙어있던 작은 스티커 하나가 단서가 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관련 업체를 특정했고 용의자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작은 실수 하나가 도로에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물건을 적재할 땐 잘 고정됐는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달은 지금까지 그 표층이 무엇으로 덮여 있는지조차 신비에 가리운 채였으며 소련은 1959년부터 루나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달 탐사선과 창수선 발사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지구의 밤을 밝혀온 달에 인류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의 발자국을 달에 남깁니다. 냉전 이후 주춤하던 세계 각국의 우주 탐사 경쟁은 2000년대 이후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2016년 개발을 시작한 달 궤도선은 APLO로 불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의 이름이 다누리로 정해졌습니다.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발사장에 도착한 다누리는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됩니다. 이 가운데 핵심 임무는 한국형 달 착륙선과 나사의 유인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찾는 겁니다.
제작,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달 상공 100km를 돌며 1년 동안 다양한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누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달 궤도선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달 탐사에 나선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이 경쟁적으로 달 탐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를 상징하는 골드러시라는 단어에 빗대서 문러시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냉전 시대에 이어 우주 강국들이 다시 달 개척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이승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역대 가장 강력한 로켓 SLS입니다. 곧 오리온 우주선을 달로 보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SLS는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등 10여 개국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발사체입니다. 올해는 무인 달 궤도 비행, 내년에는 유인 비행, 2025년에는 사람을 달로 보냈다가 귀환시킬 계획입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그런 국제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지난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온 달 탐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이고요. 중국이 2년 뒤 달 뒷면 샘플 채취에 도전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10년 안에 19개국과 유럽 우주청이 106개에 이르는 달 탐사 미션에 도전합니다. 달 개척 시대 개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 일교차가 300도에 이르고 자외선과 우주방사선, 돌진하는 소행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극지방에는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해하면 사람이 숨 쉴 때 필요한 산소와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데다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해 적은 연료로 발사체를 다른 행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르테미스 달 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기지 건설입니다. 달을 전진기지 삼아 화성을 비롯한 더 먼 우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New technology so that we can send humans to Mars and return safely. And so this is indeed a golden era of space exploration. 희귀한 자원을 탐사하는 것도 달 탐사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달에 쌓여 있는 헬륨-3는 기술이 따라준다면 미래 청정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을 일으킬 때 연료를 사용하고 그것이 바로 청정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대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구 저궤도를 무대로 한 우주 기술은 민간 기업에 많이 파급됐습니다. 이젠 달로 향하겠다는 우주 강국들의 선언은 새로운 차원의 기술 개발을 정부가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되게 재밌어요. 네, 8월 한 달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월간 유이저 시간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지만 한 번 본 법 전문가 판례는 정확히 외우는 천재 변호사를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상당하죠. 하지만 드라마가 우리 사회 장애인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는 의견이 다양한데요. 김자양 PD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드라마의 인기가 이제 상당한데요. 이 김 PD가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봤다고요? 네, 우영우 드라마가 매일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의 배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통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법정 드라마에서 발달 장애인이 변호를 받는 객체가 아닌 사건을 이끄는 이 주체인 변호사로 나오는 설정이 신선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 장애 문제를 다루지만 무겁거나 어둡지 않게 서사를 이끌어가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 여기에
악역보다는 우영우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조력자에 집중해 장애인 주인공이 성장하도록 돕는 이 따뜻한 판타지가 매력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우리 사회 장애인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 또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의견 등 여러 반응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일반 시민들부터 장애인과 발달장애 가족, 또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 이 드라마를 보는 다양한 시선을 들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청률도 높고 좋은 평가를 받는 만큼 시민들 사이에선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이 드라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장애 문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단어조차도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장애가 있으면은 어떠한 힘듦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알게 되고, 아무래도 조금 더 친근함을 느껴야지 저희가 더 뭐 배려를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드라마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저희 학교 친구에 이상한 변호사의 우영우처럼 같은 친구가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그 친구가 이해가 됐어요. 네, 이 장애인을 둔 가족들도 우영우 드라마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주인공이 아닌 서브로서 조연이나 이렇게 출연으로서 끌고 갔지만 이제는 자폐성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드라마를 끌고 가면서 재미를 훨씬 더 더해주면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발달 장애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시민들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을 좀 더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장애인의 모습이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꼽습니다. 이 드라마 속 우영우는 예쁘고 귀여운 외모에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런 경우는 드물다는 건데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드라마의 판타지가 이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 시민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친근하게 대했던 적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약간 판타지스러운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서 장애인분들이 모두 이렇게 서번트 증후군으로처럼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실제 장애인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우리 사회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장애인들도 우려하는 바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영우라는 그 여성 변호사는 극히 성공한 장애인이잖아요. 대부분의 장애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장애인이 요런 패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반대하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극히 드문 사례를 우리 사회에서 혹시 일반화시키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드라마가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온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속 우영우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전문가들도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자폐장애인, 이른바 서번트 증후군은 현실에서 100만 분의 1 정도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이 더 큰 문제는 이런 드라마로 인해 실제 장애인 부모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 가족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주위에서 관심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던 분들이 자폐성 장애, 발달 장애라는 것을 이제 우영우를 통해서 보면서 당신의 자녀는 어떤 특성이 있으며 어떠한 재능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을 때 딱히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의 상실감을 한번 또 다시 또 재차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면서 속상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모두 다 이해는 가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드라마도 일종의 이제 미디어 텍스트라고 한다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드라마 자체보다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 속 장애인과 실제 장애인 문제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이 장애인 단체도 만평을 통해 시민들의 이런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뭐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문제는 바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 그것이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대중적인 인식, 이게 어떤 그 괴리라고 할까요? 그 괴리를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한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 드라마 하나에 너무 많은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드라마가 불러일으킨 장애인과 차별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드라마 신드롬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이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고민하는 게 어쩌면 우리 사회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월간 뉴이죠.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다루나요? 네, 월간 뉴이죠. 다음 시간에는 우영우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미국의 자폐장애인 변호사 헤일리 모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헤일리 모스는 3살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에 변호사가 된 인물인데요. 저희 월간 뉴이저 제작진이 헤일리 모스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해 우영우 신드롬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